함양군 안희면에 위치한 안희향교 유교 아카데미 교육 강좌가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함양군 안희면 안희향교 충효 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강좌는 2021 성균관 유교 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향교 서원의 공간을 이용하여 인문학을 진흥하고 선비 정신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대 정신에 맞는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유교 아카데미는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 2회 전문 강좌와 교양 강좌로 나뉘어 시행됐다. 전문 강좌 강사로는 김기 성균관대 교수가 유교 경전의 사상 탐구와 해석 방법, 김문준 건양대 교수가 한국 유학의 꽃 성리학, 조선 성리학의 성립과 사단 칠정론, 이상필 경상대 교수의 남명집을 중심으로 대책 문제 집중 탐구, 김윤수 대전대 객원 교수가 안희 삼동의 유교학자 고찰, 조병현 경일대 교수 평화와 공존의 가치, 간도 역사와 평화통일 모색, 김찬수 전 충청대 외래 교수 맹자에서 배우는 성숙된 인간상 정립, 황희동 전 충남대 외래 교수가 율곡, 우계, 구봉의 학문과 사상, 이영숙 경상대 한문학과 교수가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문화, 김익재 경남과기대 교수는 경상우도의 인물, 내암 정인홍을 중심으로, 이시우 대전대 교수는 상생 상극을 통한 음양오행의 이해 등의 주제로, 또한 교양 강좌 강사로는 김만배 전 농업기술원 약용작물연구소장이 코로나19 시대 우리 주변의 건강약초 알기, 또 코로나19 시대 민간 전통의학을 통한 건강관리 강좌도 하였다. 이 밖에도 이대효 선비문화관광진흥원장이 안희향교 건축물의 이해 및 진설과 독축법, 권충현 도산서원 선비문화원 지도위원은 철령 삼걸, 구조람 양희, 옥계노진, 청년 이후백의 삶과 청렴성 제고, 안종훈 인공지능 콘텐츠 LAB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유교의 역할과 기능, 박감노 영남 이순신 연구소장은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남명학파 인물 연구, 이점수 함양금반초등학교 교사는 경몽요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박경묵 전 경북대 부설 고교 교장은 한시의 이해와 작법의 기초, 양소희 여행연구소장은 노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정순호 전 함양교육장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고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교양학부에서 한문을 강의하고 있는 김익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경상우도의 인물이라는 제목입니다. 경상우도에는 인물이 많은데 인물을 이야기하자면 이래저래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내암 정인홍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내암 정인홍을 이야기하기 전에 대략 우리 이 경상우도에 어떤 인물이 있었느냐 뭐 이 정도를 한번 개괄해 보는 게 좋겠는데요. 우리가 전해오는 말 중에 조선인재 반제 영남, 영남인재 반제 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선의 인재 중에 반은 영남에 있고 또 그 영남의 인재 중에 반은 진주에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진주가 엄청난 인물이 특별히 많은 동네냐? 뭐 물론 이런 문장은 함량에도 있습니다. 함량은 아마 조선인재 반제 영남, 영남인재 반제 함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기 지역에 인물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있냐 하면 우리나라 조정의 인물들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을 지역으로 한번 나눠보면 지금 북쪽에 있는 평안도 뭐 혹은 함경도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벼슬을 할 생각을 안 했고 조정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벼슬에 등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이후로 또 전라도 지역은 또 벼슬에 등용하지 말라는 그 훈요십조의 영향 때문에 전라도 사람도 등용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조정에 등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경기도, 충청도 지역과 영남 지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지역적으로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다. 나머지 반은 충청도, 경기도에 있다. 그래서 영남에 반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영남은 또 어떻게 나누냐? 좌도와 우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진주에 반이 있다라는 뜻은 진주가 영남의 반을 차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조선인재 반제 영남, 영남인재 반제 진주라는 말은 영남인재의 절반은 또 다른 쪽에 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진주의 상대적인 지역으로 거론할 수 있는 데가 안동입니다. 자, 그러면 안동과 진주를 대표하는 두 인물들이 있습니다. 안동에는 퇴계 이황이라는 인물이 버티고 계시고 또 이 진주에는 남명조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나라 사상계를 한때 이끌고 갔던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이 정인홍이라는 분은 남명 선생의 수제자로서 이쪽 지역을 한때 장악을 하고 이끌어갔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분이 이제 남명의 제자니까 남명 선생과 퇴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남명과 퇴계는 1501년생으로 동갑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해는 퇴계 선생이 좀 빠릅니다. 퇴계 선생이 1570년에 돌아가셨고 남명 선생은 157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명 선생이 2년을 더 사셨죠. 자, 그래서 각각 경상 좌도와 우도를 나누어서 사상계를 리드하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처가가 이 경상우도의 어려운 가래입니다. 30대 후반부터 두 분이 양쪽 지역에서 서로 명성을 날리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 두 분이 아주 친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퇴계 선생이 어령가래에 있는 그 처가 쪽으로 4번이나 내려오셨는데 그 4번 길 중에 한 번도 남명 선생을 찾지 않았다. 그 남명 선생과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아마 두 분의 관계를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자, 근데 그 남명 선생은 실제 태어나기로는 지금 우리가 덕산에 가면, 산청군 덕산에 가면 남명 선생을 모시는 그런 그 덕천서원도 있고, 뭐, 산천제라든지 여러 그분을 기념할 만한 그런 그 유적들이 많은데, 사실 이분은, 합천 출신입니다. 합천 삼가면 외토리에서 이분이 태어났습니다. 거기가 외가거든요. 그 부처는 조언형이라는 분이고, 그 자기 처가는 인천 이씨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쪽에 자기 처가집 그 터가 있습니다. 근데 증조부 시절부터, 조안습이라는 그 증조부 시절부터 그쪽으로 내려가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1527년에, 그러니까 27살 되던 해에 부친상을 당하거든요. 남명 선생이. 근데 그때 부친상을 당하고 나서 김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김해 처가가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는데요. 그 모친을 이제 복양해야 되기 때문에 김해로 가서 살게 됐고 거기에 산해정을 짓고 강학 활동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자, 그런데 25살 때 남명 선생이 지금의 남명 선생으로 전해지게 된 계기가 남명 선생이 25살 되던 해에 성리대전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그 성리대전이라는 책을 읽고 지금 우리가 남명 선생이라고 하면 남명 선생을 대표하는 그런 출처의식, 출처라는 말은 벼슬길에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벼슬에서 물러나서 그 혼자 응거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데 대한 의식을 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대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 남명 선생이 전혀 뭐 벼슬에 뜻이 없었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37살 때까지 과거에 응시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벼슬에는 정식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남명 선생은 이제 결국 그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는 것으로서, 은거하면서 제자들을 기르는 그런 강학 활동으로서 이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1553년에, 그러니까 남명 선생이 53세가 되던 해에 사도시 주부라는 벼슬을 내립니다. 과거를 보지 않고 과거에 합격하지 않아도 이제 벼슬을 내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시 주부를 제수를 했는데 남명 선생이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거절할 때 그 퇴계 선생이 남명 선생에게 벼슬 출사하라고, 벼슬하러 나오라고, 이 세상에 임금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을 바로 밝히는데 일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남명 선생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남명 선생이 그 편지에서 답신에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거절을 하는데,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잘 모른다.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죠. 나는 사실은 세상을 잘 모르고, 내가 세상에 이름 난 것은 내가 그저 세상에 이 허명을 날려서 이름을 도둑질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그때 자기가 우매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머리에 동이를 이고 있는 듯 하다라거든요.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있으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동이를 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참 답답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이기를, 나는 눈이 흐려서 이 세상이 벼슬할 만한 세상인 줄을 잘 모르겠다. 내 눈에는 그런 근거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흐릿하다. 그래서 내 눈을 좀 밝게 해줄 수 있는 바론산이라는 약을 좀 구해 주실 수 없겠느냐라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그 편지를 받고 굉장히 좀 제 추측컨대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거꾸로 들으면 지금이 벼슬할 만한 시기도 아닌데 그대는 어찌하여 벼슬길에 나가서 나까지 불러내는가 라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퇴계 선생이
여기에서 굉장히 좀 마음을 상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데, 대개 선생님은 그래서 나도 사실은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편지에 나도 몸이 안 좋아서 당귀를 구하고 있다. 마땅닥자 돌아갈 기자. 그런데 구하지 못한다.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데 나도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남명 선생의 일면을 한번 볼 수 있고, 또 남명 선생의 그 글 중에 남아있는 그 유명한 단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단성소. 그러니까 단성 현감에 제수되었는데, 그때가 55세 때의 얘기입니다. 1555년 때. 그때 단성 현감에 제수되었는데, 그때도 역시 출사를 거부합니다. 자, 출사를 거부하면서 문정왕후, 당시에 문정왕후를 대비라고 칭하면서도 일개 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혹은 명종을 어린 고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흐름을 질타하는 그런 편지를 남기죠. 그런 상소문을 남기죠. 그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서 또 퇴계에게는 또 당시 퇴계가 고봉 기대성과 그 사단 칠정, 사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시기여서 또 퇴계에게 또 편지도 합니다. 편지를 해서 그런 성리학적인 논쟁, 쓸데없는 세상에 그런 게 무슨 그런 쓸데가 있느냐, 그런 거 좀 하지 말아라는 그런 편지로, 당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천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대학자 아니냐, 당신이 그 나서서 저지시키면 될 수 있을 건데 왜 그런 걸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퇴계를 약간 꾸짖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남명은 그 퇴계와 결국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런 면모를 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남명과 퇴계의 관계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본 것은, 우리가 나중에 남명과 퇴계가 아니고 남명학파와 퇴계학파, 이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서로 약간 분열하고 반목하는 그런 계기가 아마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퇴계 쪽은 그쪽으로 좀 유보를 시켜놓고 남명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남명 선생은 우리가 남명 선생의 그 주된 사상을 경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공경할 경자, 의로울 의자를 써가지고 경의사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명자경, 남명 선생은 그걸 강조했거든요. 나의 내면을 밝히는 것을 경이라 하고, 또 외단자의라, 나의 외면을 반듯하게 하는 것을 의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다니는 그 폐검에다가 경의라는 글을 써가지고 경의검이라고, 나중에 이 경의검을 자기가 자기의 수제자인 그 내암 정인홍에게 자기가 돌아가실 때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강조했던 경의와 또 출처자들, 아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출처. 벼슬에 나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벼슬에 나가지 않고 혼자 응가할 때는 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라는 그런 데 대한 생각을 아주 굳게 이렇게 정립하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아까 퇴계 선생의 사칠 논쟁을 비판할 때 밑바닥에는 뭐냐 하면 실천이 중요하다. 그 실천 사상.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이론들은 그냥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실천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을 중요시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생전에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외구가 그때 외구들이 그런 삼포회란 이러면서 우리나라로 침입할 그런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남명 선생이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외구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것을. 그래서
그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항상 생각을 갖고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립을 해놓은 그런 제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남명의 제자들은 거의 다 어병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어병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남명 선생. 남명 선생이 뭘 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남명 선생은 사실상 자신이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벼슬도 안 했고 세상에 뭐 드러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응거하면서 이렇게 강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남명 선생의 가장 뛰어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내암 선생이 내암 정인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남명 선생의 그 수제자로 꼽히는 몇몇 분들이 있거든요. 뭐 한강 정구, 동강 김우홍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내암 정인홍이라는 분입니다. 내암 정인홍이라는 분은 이분도 합천 사람입니다. 합천 야로 출생인데 20살 때쯤 돼서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신동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이분이 5살 때 무렵에 그 새를 조그만 새를 하나 잡아서 새새끼를 잡아서 놀다가 그 새가 죽자 그 새를 위로하는 조문하는 그런 시를 짓기도 했고 또 어린 시절에 합천 해인사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합천 해인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마침 그때 경상감사로 있던 그 양희라 관찰사는 양희라는 사람이 그 해인사를 들릅니다. 그런데 그 관찰사가 절로 오니까 온 절의 사람들이 다 나서서 이제 관찰사를 맞이하고 뭐 이런 시끌벅적한데 관찰사가 딱 보니까 어느 한 방에 신발이 딱 그대로 놓여 있고 사람이 안 나오는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조그만 꼬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는 왜 내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 그럼 그 시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시를 한번 지어보러 갑니다. 그때 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 소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한번 보라. 그런데 지금은 저 나무가 아주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저게 커서 낙낙장송이 되면 저 나무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관찰사고 나는 이런 애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세월이 지나면. 이런 시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 관찰사가 그 애한테 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애가 그 관찰사의 사위가 됩니다. 내암정인홍은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재주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암이 그 남명 선생의 문화로 들어간 그 시기가 대략 본인의 기록에 의하면 한 20살 때쯤 됐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살 때쯤 돼서 남명 선생의 문화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23살 때 사마시에 합격을 합니다. 사마시에 합격을 했지만 그 다음 문과에 응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문과에 합격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33살 되던 무렵에 1573년에 황관 현감으로 출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천거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내암이 그 벼슬길에 나아갈 때 당시에 율곡 이이가 내암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조식의 고제로서, 조식이 남명이죠. 조식의 고제로서 강직하고 엄숙하며 효제에 독실한 인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임한 그 해에 이조에서 이 전국적으로 가장 고을을 잘 다스리는 우수한 관리들을 뽑습니다. 그때 4명을 뽑았는데 그 4명 중에 1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에도 밝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나중에 이제 인조반정 1623년 인조반정 때 인조반정이 3월 13일 날 일어나거든요. 3월 13일 날 일어나는데 3월 15일 날 홍문관에 있는 이명한이라는 부교리 또 사간 이성구라는 그 두 인물이 상소를 올립니다. 저 늙은 괴수라고 부릅니다. 저 늙은 괴수를 잡아 올려서 우리가 문초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잡아 올려가지고 4일 동안 구금을 합니다. 의금부에 가둬 놓고
어떤 그 4일 동안의 기록은 없습니다. 뭐를 물어봤는지 어떤 조사를 했는지는 없고 4일째 되는 날 그때 형방성제로 있던 민성정이라는 인물이 저 늙은이가 우리가 죽이기 전에 그때 88세였거든요. 이분이. 우리가 죽이기 전에 먼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죽여야 된다라는 또 상소문을 또 올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처형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이분이 이제 그 영천군수, 1580년에 45살 때 영천군수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그 허엽, 그 경상감사로 있던 허엽, 우리가 알고 있는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라는 분하고 약간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정치는 밝게 다스렸으나 바치는 것이 풍성하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내암 정의농을 약간 비판을 합니다. 정치는 잘해도 국가에 바치는 게 적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좀 모자르게 하지 못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뭐 세금을 적게 걷었으니까 좋은 정치를 하는 그런 그 고을 군수였다라는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8월에 그해 8월에 사헌부 지평이라는 벼슬이 내려졌는데 그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 율곡이이가 대사관이 됩니다. 율곡이이가 대사관이 될 때 같은 날 이 그 우계성훈이라는 사람과 같이 그 사헌부 장령으로 들어가거든요. 사헌부 장령의 발령이 나는데 그때 그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야가 모두 좋아하면서 임금의 마음이 착한 대로 향하신다라는 그런 평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그러니까 이 내암 정의농에 대한 평가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한 600회 정도 내암 정의농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조반정을 기준으로 해서 인조반정 이전의 내암 정의농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강직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이런 얘기로 쭉 되어 있고, 인조반정 직후 그때부터 서인이 집권하면서부터는 영 정반대로 아주 반대의 아주 흉악한 독한 뭐 세상에 쓸모없는 악독하게 그지없는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한번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장령이 돼서 이제 내암 정의농이 서울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정의농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구름처럼 모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장령이라는 사헌부 장령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이렇게 뭐 요즘 말로 하면 누군가를 잡아서 기소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탄핵을 해야 되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과 이 처걸지기가 아주 쉬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사람, 그 내암이 그 탄핵을 했던 인물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분이 두 분인데, 남인, 퇴계의 문인 수원 현감으로 당시에 했던 우성전이라는 인물을 탄핵을 하게 됩니다. 우성전 인물이 그 근무지에 있지 않고 주로 서울에 머물면서 그 뭐 현지의 어떤 그 세금이나 이런 걸 막 포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 탄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퇴계문인을 이렇게 했다는 말은 남인들과 척을 지게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남인들이 내암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1558년 3월에는 이경중이라는 사람을 탄핵을 합니다. 이경중은 이 사람은 서인입니다. 아까 그 우성전은 남인이지만 서인을 탄핵했다. 이조전랑으로서 전형을 한다. 아주 독단적이다라는 이런 걸로 그 비판을 하면서 서인들과 척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당색으로 비유를 하면 이 내암 정의농은 북인이거든요. 남인, 서인, 동인, 북인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북인은 우리 그 역사상에서 우리 사색당파라고 할 때 그 북인은 이 역사에서 가장 먼저 소멸해서 없어지는 그런 당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단초가 되어서 나중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의 평가는 어땠냐면 사람을 탄핵할 때 강한 세력을 피하지 않고 금령을 매우 엄하게 펴서 한때 기경이 숙연한 함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이런 평가가 조선왕조실록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서인과의 갈등 중에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심의겸은 그 인순대비의 동생인데 상중에 출사를 시도했다. 또 막 이런 것으로 또 반대를 자기가 탄핵을 합니다. 그때는 성혼 같이 있던 장령으로 있던 성혼도 반대, 이의도 반대, 또 아까 그 남명의 제도로 있던 동강 김홍도 반대. 막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이때 송광정철 나중에 그 또 송광정철과 또 문제가 생기는데 송광정철까지 같이 탄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와 정인홍과 정철이 모두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주 그 남들이 많이 원망했을 것 같지만 율곡의 석담일기에는 이때 그 내암 정인홍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덕원은 내암의 자거든요. 내암 정인홍의 자가 덕원인데 정덕원 같은 이는 그 마음이 공정하다. 비록 나를 멀리 귀양 보내도록 논했겠지만 길에서 그를 만난다면 내 마땅히 함께 술 한 잔을 마시겠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 율곡이까지 서인의 그 영수라고 볼 수 있는 그 율곡이까지도 그 평가가 그렇게 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정인홍을 둘러싼 기축옥사라는 게 그겁니다. 기축옥사. 자, 1589년 정여립 영모 사건이라는 그런 건데요. 이때 이 치옥을 담당한 이 옥사를 처리하기로 한 책임자가 정철입니다. 송광정철. 아까 정철을 한번 내암 정인홍이 탄핵을 했다 그랬죠. 자, 그때 원한이 아직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서인은 이 전국을 기축옥사라는 이 사건을 정여립 영모 사건을 이제 전국을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북인을 이때 집중적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암 정인홍하고 같이 그 남명 선생과 같이 종류인으로 진주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영경이라는 분, 수당 최영경이라는 분이 이때 옥사를 합니다. 옥중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이경중이라는 사람을 탄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경중이라는 사람이 정여립 있잖아요. 정여립이 지금 정여립이니까 정여립이라는 사람을 이경중이 관직에 추천하지 않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경중은 정여립을 추천하지 않았는데 그 추천하지 않았던 그 이경중을 내암 정인홍이 탄핵을 했으니까 한 달이 건너면서 내암이 아주 인사를 잘못했다, 사람을 잘못 봤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암 정인홍도 여기에 연루돼서 잡혀가서 문초를 받게 되죠. 문초를 받게 되는데 내암 정인홍에 대한 혐의는 그렇습니다. 내암 정인홍의 딸과 정여립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서로 사위를 맺기로 약속을 했을 정도로 친밀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혐의가 덧붙여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암 정인홍한테는 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 딸도 없는데 무슨 그런 사위를 맺는단 말이냐라는 그것으로서 오히려 혐의가 풀려나는 그런 무고가 혐의에서 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 옥사한 최영경은 내암 정인홍이 끝까지 신원 운동을 펼쳐서 1590년에 다시 직첩이 환갑이 됩니다. 자, 이때 이 기축옥사를 겪으면서 내암 정인홍은 아주 깊은 그런 원한을 품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한 번은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내암 정의론과 불화가 좀 더 심화되는 그런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묘종사와 회태변척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문묘종사라는 말은 우리 성현, 지금 그때 오현의 문묘종사 사건이 생기는데, 그런 그 5명의 현인을 문묘에 종사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5명이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그 4명에다가 1573년에 퇴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5명이 됩니다. 이 5명을 문묘에 종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이언적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당시 선조 임금의 생각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암 정인웅의 생각으로는 퇴계 이황과 자기 스승 남명 조식을 비교를 하면 자기 생각에는 그 사현에 한 사람을 더한다면 나의 스승 남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퇴계가 들어가냐라는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원래 이 문묘종사라는 말은 그 집안이나 그 학문에 대한 국가의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암은 극력 반대를 합니다. 이 퇴계의 문묘종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누적된 그때까지 퇴계는 남명을 계속 은근히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비판을 많이 했어요. 주로 노장 사상에 빠졌다. 그러니까 결국 노장 사상에 빠졌다는 말은 유자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유자가 아니면 문명에 올라갈 그런 전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말은 안 했지만 내암 정인웅의 불만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문묘종사가 거론될 때 드디어 내암이 회태변척을 주장합니다. 회제 이연적 퇴계이황 이 사람들을 논변하면서 이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그런 일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퇴계가 남명을 비판했다고 했는데 대략 한번 그 근거를 한번 몇 건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이한 것을 좋아함으로 중용의 도를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명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퇴계가 볼 때. 절박 기묘의 소종례와 같은 것에는 약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뭔지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의 정체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노장에 병이 들어 우리 유학에 대해 노력한 것이 깊지 못하니 투철하지 못한 것을 어찌 괴이하게 여기겠습니까? 요컨대 마땅히 그 장점만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씹어보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퇴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들이 퇴계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정유일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남명은 비록 이학을 가지고 자부하겠지만 그는 단지 한 명의 기사일 뿐 기이한 선비라는 거죠. 이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이학이라는 게 결국 그 성리학을 말하는 겁니다. 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남명은. 그는 그의 의논과 식견은 언제나 기발하고 대단한 것을 높은 것으로 여기고 힘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주장만 일삼으니 이런 사람이 어찌 진정으로 도리를 아는 사람이겠는가. 남명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대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부당 명예에 대해서는 계부당 남명희 선생이
삼가 토동에다가 계부당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게 계부당 명에 대해서는 100개 보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도 허황하고 아득하게 멀어서 비록 노장과 같은 도가의 서적에도 이런 글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노장의 서적 그런 걸 훨씬 넘어서는 훨씬 더 노장적이라는 도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찍이 배운 적이 없으니 어찌 감히 그 방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까? 나는 도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 사람됨이 진실로 보통 사람이 아니며 더욱이 그 학문은 배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쁜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그다지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내암정인홍은 언젠가 한 번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스스로 다지게 됩니다. 그걸 다지면서 이게 행동으로 드러난 게 결국 이 오현종사에 반대하면서 회태변척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때 정맥고풍변이라는 그런 글을 씁니다. 자, 남명 선생의 제자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정맥고풍이라는 말은 이 육아의 정맥을 이어온 사람은 퇴계 선생이고 그 정맥을 이어오지 않지만 아주 고귀하고 귀한 그런 어떤 아까 기이한 선배라고 했는데 그러한 기질을 가진 분의 한 분은 아주 고명한 학자로서의 한 분은 남병 선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맥을 내려오는 분은 퇴계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퇴계가 드디어 이제 더 이상은 이 내암정인홍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여기서 내가 뭔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리겠구나. 우리 선생 남명 선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암이 이 반발을 할 때 전국적으로 또 되게 아무래도 세력을 볼 때는 대개 학파들의 그 세력이 우세할 거 아니에요. 대개 학파에서 이제 우리 전국에 뭐 온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청검록에서 삭제한다, 온갖 청검록에서 삭제한다는 말은 양반 유족에서 파버리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강우 지역에서는 반응이 약간 달랐습니다. 그렇지, 전혀 그게 동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암서원이라는 서원이 하나 생기는데 용암서원에 남명 선생을 모십니다.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내암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내암과 내암의 문인들이 그 일을 주도하는데 만약에 내암이 강우 지역의 그 선비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주 외톨이로 대개의 반대쪽에 서서 외톨이로 지냈다면 그 용암서원의 현판 위패 봉안을 하는데 남명 선생이 위패를 봉안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백 명이 몰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퇴계 학파의 태도는 그렇겠지만 강우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반응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거는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로는 이제 인조 반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인조 반정. 자, 인조반정이라는 말은 이 반정이라고 하는 반정. 이거는 돌아간다라는 뜻이고, 정은 바를 정자잖아요. 바른 길로 돌아간다. 바른 대로 돌아간다. 어떻게 바른 길로 돌아가냐? 이전이 잘못되었으니까. 인조 이전에 누굽니까? 이 광해군. 이 광해군 시절의 잘못된 것을 올바른 대로 돌이키겠다.
이게 바로 인조반정이거든. 근데 이 인조반정은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 국민들의, 백성들에게.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반정 이듬해에 이괄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괄의 난, 뭐 아시겠지만, 인조반정을 기록하던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인조반정 이후는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편안한 날이라는 게 누구한테 편안한 날이냐? 백성들에게도 편안한 날이 없었지만, 다시 왕이 됐던 인조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전국 각지에서 단 하루도 역모와 반란이 일어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상우도 지역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인조반정이 얼마나 인기가 없었느냐를 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괄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인조반정 당일날 그 반란군들이 모여서 이제 진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란군들을 총지휘해야 될 대장이 신경진이라는 장군입니다. 신경진이라는 인물은 그 임진왜란때 그 탄검대에서 아주 대표를 했던 신립 장군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진격을 해야 돼.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돌격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신경진이라는 장군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가 진격을 해야 되는데 통솔을 하는 장군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반란 세력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서 그것을 수습하고 다시 군대를 정돈시키는 인물이 이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괄이 이제 다 군대를 수습해서 진격을 하는 그 판에 아주 늦게 신경진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괄이 아주 공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인조반정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괄이라는 인물은 2등 공신으로 책정이 되고 저 평안도 쪽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외직으로. 자,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불만 세력이 많고 조정에 불복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누군가가 이괄도 자기의 농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역모를 깨하고 있다는 고변이 들어옵니다. 그 고변이 들어오는 즉시로 인조는 서울에 남아있던 이괄의 가족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괄은 그 소문이 어떻든 간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괄은 그 모습을 보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괄은 그 서북 쪽에 있던 군대들을 다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을 하는데,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내려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인조의 판단 하에서 인조는 공주로 피난을 갑니다. 공주로 피난을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진이라는 사람이 종로에서 의병을 모집합니다. 이괄이 난을 일으켜서 한양으로 쳐들어온다. 국가의 운명이 아주 바람 앞에 등불이다. 그래서 의병을 모집합니다라고 11일 동안을 거기서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11일 동안을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의병이 몇 명이나 모았을까요? 실록에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 인조 같은 훌륭한 임금이 있는데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자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또 한 번 어떤 놈이 해먹으려고 또 난리를 일으켰구나 라는, 우리가 왜 거기에 끼어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인조는 아주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조 때 우리가 병자호란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 물론 그 군대가 힘이 셌기는 셌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단 한 번도 거의 저항을 못했다고 합니다. 한양으로 내려올 때. 그래서 마지막에 임진강을 건너기 전에 어느 장군이 인조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에게 군사 500만 주시면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해서 결사적으로 막아보겠습니다.
근데 인조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한번 군대한테 당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괄에게.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전혀 군대를 주지 않고 그대로 바로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인조가 그런 임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이제 정인홍을 죽이는데, 정인홍이라는 인물을, 정인홍이라는 당시에 88세였거든요. 경국대전에 보면, 국가에 대한 역적 모의를 해서 잡혀가더라도 80이 넘은 사람은 죽이지 않고 8살이 되지 않는 애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뭐 88세는 옛날 같으면 80이라는 나이가 있기가 힘들고 사실은 거죠. 그래도 뭐 살아있다고 해도 뭐 큰 뭐 세상에 해악을 끼칠 힘은 없었을 거고,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 룰이. 자, 그러면 88세가 되는 사람을 왜 그렇게 급히 잡아와야 됐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3월 13일 날 인조 반정이 일어나는데 3월 15일 날 내암 정인홍을, 그것도 서울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합천에 있는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그 문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걸 왜 잡아오느냐? 우리는 거꾸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반정을 일으키는 세력이 가장 걱정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반정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걱정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정이 실패로 돌아가는 갈 수 있는 확률 중에 하나를 내암 정인홍을 꼽았던 것 같아요. 내암 정인홍의 인물은 누구냐면, 임진왜란 때 경상우도의 의병을 총지휘했던 의병대장이었거든요. 당시에 선조실록에 보면,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의 총 의병수가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명이었는데, 10,000명은 영남 이외의 지역에서 있었고, 주로 이 사람들은 임금을 호종해서 의주로 피난 가는 일을 맡았을 겁니다. 실제로 10,000명의 의병이 영남에서 일어났는데, 조선 의병 중에 반은 영남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 2,000명 정도는 퇴계의 문화에서 일어났다 그랬고, 8,000명 정도가 경상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8,000명은 뭐 하는 8,000명이었냐? 실제로 일본 그 왜적들하고 전투를 벌이면서 이기고 죽고 그런 아주 험한 전투를 겪었던 그런 8,000명의 의병입니다. 그 의병 총대장이 정인홍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인홍이라는 인물이 비록 88세의 노인이었지만 우리가 이래 있어서 되겠냐? 특히나 이게 인조 반정은 광해군을 몰아낸 거잖아요. 정인홍과 광해군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거든요.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냐 하면, 임진왜란 때 물론 같이 서로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선조가 죽기 전에 선조가 광해군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그런 발언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다시피 임금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고 하면 신하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아니, 되옵니다. 온 난리가 납니다. 세상이 그죠? 일단 왕위를 받을 세자부터 꿇어앉아서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지었던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인홍은 저 멀리 합천에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정말 잘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나라가 힘든데 지금 병약하신 임금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나라일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세자에게 양해를 하시겠다는 그 생각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라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선조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왕위를 물려준다고 할 때 찬성했던 놈 누구냐? 이래가 정인홍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합천에 있는 정인홍을 잡아서 서울로 압송을 합니다. 서울로 압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을 지나서 저 함경도 쪽으로 귀양을 보낼 생각입니다. 귀양 가는 길에 이 정인홍이 서울을 통과하죠. 서울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 딱 도착하던 그날 선조가 갑자기 죽습니다. 선조가 갑자기 죽고 광해군이 임금이 됩니다. 자,
광해군은 어떨까요? 아주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지지했던 한 인물이 이 귀향을 가다가 서울에 와 있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광해군은 그날부로 내암정인홍을 석방시키면서 서울시장에 임명합니다. 아주 그냥 귀향길이 부임길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내암정인홍이 좋아했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선왕에게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제가 우리가 한성판윤이라 하죠. 그런 자리에 가겠습니까? 하고 벼슬을 받지 않고 내려옵니다. 시골로. 그리고 그다음부터 서울에 잘 가지 않습니다. 한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광해군은 끝까지 계속 벼슬을 올리면서 이 내암을 서울로 와서 같이 조정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막 그러니까 한양에서 합천까지가 보름이 걸린다고 치면 1년에 24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24번 정도를 보냅니다,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이 내암정인홍은 영의정, 88세 이때는 영의정까지 오릅니다. 벼슬은 영의정이지만 가서 영의정 노릇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벼슬이 영의정이었다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인물입니다. 이 광해군과 내암정인홍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인조반정이 일어났어. 이 반정이라는 거잖아요. 반정. 우리나라는 임금이 새로 생기면 어떻습니까? 중국의 책봉을 받아야 됩니다. 중국 책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반정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가 잘한 거 맞아. 옛날에 그 임금이 정말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광해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광해군 시절에 광해군이 나쁜 짓을 하도록 옆에서 부추겼던 진짜 나쁜 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정인홍이라는 거예요. 정인홍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 정인홍을 이제 아주 나쁘게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잡아 올리는 거죠. 잡아 올려서 반정에 대한 실패도 그렇지만 광해군의 실정을 다 이 사람한테 몰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살제, 자기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광해군이.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거죠. 영창대군을 죽였고 다음에 폐모. 자기 어머니 임목대비를 패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창대군이 광해군 때 죽었고 임목대비가 패비까지 아니도 유패가 되는데 물론 이 영창대군을 죽이자는 논란이 많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이자는 논란은 뭐냐 하면 이제 왕위는 항상 공고해야 되는데 이 광해군이 선조의 적자가 아니거든요. 정비가 나온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후궁이 나온 애고, 그런데 영창대군은 나이는 어렸지만 정비가 나온 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를 임금으로 세우는 게 옳다라는 그 주장을 하면서 영창대군을 임금으로 옹립하려는 그런 운동이 있기 때문에 영창대군을 광해군을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정인홍이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을 때 광해군은 선조에게 광해군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살 나네. 8살 난 애가 뭘 알겠냐? 걔가 어떻게 역무를 하겠냐? 뭘 안다고? 그러니까 그 애기를 중심으로 한, 그렇게 표시합니다. 우물에 빠지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애가 우물로 기어드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냐. 걔를 처벌하는 걸 말해야 안 되고, 그 옆에 있던 나쁜 놈들을 없애야지. 그러니까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걸 죽인다는 논의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정인홍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소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이제, 영창대군이 결국에는 죽게 됐습니다. 강화부사 정항이라는 그 사람이 또 목을 졸라 죽이죠. 그죠? 그 다음에 폐모, 자기 어머니 임목대비. 임목대비를 그러면
폐위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도 반대를 합니다.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왕비도 아니고 대비인데 이 사람이 무슨 힘으로 역모를 일으키겠냐.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은 당신은 어머니 아니냐. 자식이 누가 어머니를 패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안 된다. 그냥 그러한 사람들을 차단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 사람을 왜 대비해서 폐비까지 시켜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 상소문들이 다 남아있거든. 그런데도 폐모살제라는 이름으로 죽입니다. 내함 정인홍을. 그래서 88세 된 내함 정인홍이 죽음을 당합니다. 내함 정인홍이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강우 지역과 우리나라의 경계를 주름 잡고 있던 북인의 세력이 몰락했다는 뜻입니다. 급격하게 다 죽습니다. 다 파직을 당하고 인조반정 이후로 강우 지역에는 거의 문과급제자가 없습니다. 조정인재 반제 진주라는 그 말은 이제는 없어지는 말이 됩니다. 그때부터. 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그렇게만 또 끝나지는 않아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아까 그 인조반정 이후로 이 전국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많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는데 역시 영남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남 지역에 있는 그 내함의 문인들은 끝까지 인조반정에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1728년에 무신년에 무신난이라는 걸 만듭니다. 무신난을 걸 일으키는데 우리 정희량의 난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 인조반정이 이 무신난이 진압이 됩니다. 무신난이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영조가 자, 1623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그랬죠. 1728년에 무신난이 일어났다 그랬죠. 대략 100년쯤 되죠. 우리가 100년쯤 된다는 것은 한 3대 내지 4대 정도가 흘렀다라는 뜻입니다. 대수로 치면. 자, 이 사람들이 100년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하지 않았겠어요? 경상도에 있는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경상도의 살인들이, 선비들이 100년 동안 자기 증조, 고조, 뭐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도 벼슬도 못하고 있고 살림살이도 엉망이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선조를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함 정인홍에 대한 평가는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다가 무신난이 일어나서 1728년에 무신난이 일어나면서 영조가 비망록을 영남 지방을 딱 진압을 해놓고 비망록을 하나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반역향에 살았던 사람 맞다. 나는 너희들을 반역향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인사에서도 모든 일에서 차별을 한 거 맞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그렇지 하지 않겠다. 똑바로 대해줄 것이고 벼슬을 올려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나의 이런 간곡한 뜻을 어기고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키면 그때는 무조건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망록을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계속 저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만하고 다시 이제 좋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쪽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조정과 잘 지내야 되겠구나. 조정과 잘 지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자기의 걸림돌은 자기 할아버지들은 다 내함 정인홍하고 너무나 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 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저런데 지금 내가 이 정권을 옹호를 하고 출사를 하려면 문제가 많은 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1728년이 지나고 나서 1800년대쯤 무렵에 들어가서 영남 지방에 많은 문집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문집. 이 문집에서 자기 할아버지를 드러내면서 또 하나는 뭐냐. 우리 할아버지는 이 정인홍이라는 사람하고
이 정인홍과 전혀 무관했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인홍이라는 사람하고 관련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입장이 조금씩은 달라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뭐 별로 소문이 안 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 입장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집에 이 내암 정인홍과의 자기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정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는 뭐냐? 첫째,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문집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정인홍과 친했고 정인홍과 친한 사람들과 친했고 많은 활동을 같이 했지만 전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집을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인물의 문집을 보면 이 사람은 과연 내암 정인홍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일까 없었던 사람일까 그런 생각, 내암 정인홍과의 관계 자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글을 씁니다. 그런 타입이 하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가 내암 정인홍과의 관계는 있었지만 뭐 중간에 서로 의절을 했다든가 그다지 친하지는 못했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 따로 나와 살았고 떨어져 살았고 뭐 그런 약간 은근히 약간 좀 잘못 지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정인홍을 죽이러 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사람하고 정말 척을 지고 원수처럼 살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문집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인물을 거론하면은 좀 그렇고. 자, 그 한 집안에는 사위와 장인이 똑같이 내암 정인홍의 문인이었던 집안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문집을 냈습니다. 문집을 냈는데 그 시에는 똑같이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다. 이 사람이 지었다. 그러니까 A가 뭐 장인이고 B가 사위면 둘 다 잘못 지냈다. 그래서 둘 다 내암을 비판하는 시를 썼다. 그래서 이런 시를 지었니라 하고 그 문집에 시를 딱 실어놨습니다. 시를. 그런데 그 시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었다는 시, 이 사람이 지었다는 시가 똑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한 동네 살았다. 내암과 한 동네에 살았다. 그랬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더라,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냥 한 동네에 살기도 싫어서 이사를 나왔다. 그 동네에서. 이사를 나오면서 내가 우리 동네 앞에 있는 다리에다가 글자를 하나 써놓고 나왔다는 거. 글자가 뭐냐? 서불부도 차교. 맹세컨대 불부도. 다시는 차교, 이 다리를 두 번 다시 건너지 않겠다. 그 말을 내가 오죽하면 그런 글자를 써놓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왔겠냐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 할아버지는 내암 정인홍하고 잘 못 지냈다는 거야. 원수처럼 지냈다. 그런데 그래놓고 그게 끝나면 좋은데 그 뒤로 그래놓고 나온 이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그 뒤에 내암 정인홍을 위해서 썼던 내암 정인홍이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좀 몰리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그 내암을 옹호하기 위해서 올렸던 상소문들이 뒤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거짓말이 많습니다. 이런 문집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집들이 다 통용이 되거든요. 저 구평이라는데 합천구평, 산천구평도 있고 합천구평도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살던 인물 한 사람은 서인들의 평가에 의하면 서인들은
역사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인물을 표현할 때, 내암정인홍, 사람은 정말 용렬하고 쓸모없는데 내암정인홍 덕분에 뭐 이런 벼슬을 하고 이래서 아주 나쁜 놈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문집에는 내암정인홍 얘기가 잘 없습니다. 내암정인홍 없는데 실록에 보면 영창대군을 죽여야 된다, 인목 대비 패배해야 된다, 이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문집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암정인홍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패비가 이제 유패가 돼가지고 갇혀 있을 때 내가 그때 그 사람이, 나는 그때 한성 판윤이었다, 서울시장이었다. 그래서 내가 밤마다 음식을 싸가지고 담 넘어 던져주고 그런 일을 내가 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영창대군 죽여야 되겠다, 막 이런 논의가 조정에서 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자기의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나는 그때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우리나라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사신 갔다 오니까 벌써 죽어 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내용을 보지 못하고 그 내용만 그대로 딱 읽으면 이 사람은 정말 이 광해군과 반대쪽에서 인목대비를 위해서, 영창대군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쳤던 사람으로 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비각에는 절의지사라고 하죠. 절의지사.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평가가 나올 정도로 문집을 왜곡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문집을 왜곡을 해버린다는 말은 결국 내암정인홍 입장에서 보면 내암정인홍은 정말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야 돼요. 여기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병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의병장이라는 게 어떤 류의 사람이 의병장이 되겠어요? 이 동네에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나 오늘부터 의병장 하려다. 그럼 동네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한테? 의병이라는 거는 내 목숨을 내놓고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사 사람이 와서 거기에 가겠어요? 안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이 경상도 지역을 다 통솔했던 그런 의병장을 지냈다는 인물은 도대체 이 지역에서 어떤 정도의 어떤 신망을 받았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하나하나 뜯어볼 수는 없지만 추정으로서도 얼마나 가능한 일이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내암정인홍에 대한 기록이 지금까지는 너무 잘못되어 있었어요. 아마 이쪽 함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지금 집안을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도 그 진주 지역이나 다른 인근 지역에 보면 이분 호가 내암이거든요. 올레자 내암인데 이 내암이라는 말을 잘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내암이라 안 한다. 그럼 정인홍이라 아니라 인홍이라 아니라. 왜냐하면 문집에 이 사람을 내암이라고 써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내암이라고 안 써 있고 다 홍이가 혹은 저 야로에 사는 정이가 뭐 그런 식으로 다 아주 비하는 그런 표정을 많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인홍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역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인조반정 이후 그리고 근대까지 이제 정인홍이라는 분은 1908년이가 이때 신원이 됩니다. 1623년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었는데 1908년에 신원이 됩니다. 300년을 갖다가 이 사람이 그냥 괴물로 표현되고 있었다는 거죠. 300년, 그러니까 1908년이면 사실은 그때 세상을 우리가 잘은 몰라도 추정해보건데 이때는
관작이 회복되나 안 되나 비슷한 시기잖아요. 그때 일본 놈들이 거의 장악했었던 시기였잖아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되고 나서도 그러면 금방 맞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되나요?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거의 뭐 1900년대 말까지 역시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제대로 묘사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임진왜란 시기부터 광해군 시기 뭐 이런 쪽의 역사를 경상우도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에 대한 문집에 대한 이 문집에서 드러나는 내암 정인홍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가지고는 앞뒤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왜 이런 사건이 생겼지? 이 사건에서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지?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주 엉망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도 다른 그 사람이 관련된 사건을 보면 굉장히 정대하게 벌어지고 있다든가 막 욕을 하면서도 또 이 사람 욕을 문집에 많이 써놨는데 이 사람의 제자와 문인과 이런 사람들과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걸 그게 또 강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로 잡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물론 확실히 어떻게 옛날 사실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이 추정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실제로 이 조선 후기에 기록되었던 그런 내암에 대한 기록들은 아주 좀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쪽에 혹시 문집을 접하고 다른 얘기가 그런 내암을 아주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접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국 중국의 책봉 인조가 무능한 인조가 제가 임금을 이렇게 무능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무능한 인조가 중국의 책봉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광해군을 폄하해야 되고 광해군을 폄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광해군 시대의 최고였던 인물 정인홍을 갖다가 폄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폄하시켰던 기록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기록들이 많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제가 여기서 접고자 하는데, 만약에 좀 더 이 내암이나 혹은 남명이나 이런 쪽에 알고 싶다면 경상대학교 남명학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 다른 지금 덕천서원 쪽에 가시면 이 덕천서원을 안내하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남명 선생의 후손인데 그분한테도 좀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혹시 이 주위에 통용되는 문집에서 내암이나 또 남명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문장이 나오면 물론 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게 정말일까 하고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